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주 강력한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야금야금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업종별로 보자면 에너지 업종이 가장 지난 한 주 동안 크게 올랐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한 주 동안 거의 5% 가까이 올랐는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좋았던 업종은 바로 기술 업종이었습니다. 이 기술 업종 가운데서는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 테라다인 이런 기업들이 주간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 주는 대형 이벤트는 예정되어 있지 않고 FOMC 의사록이나 아니면 소매 판매 이 정도의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지을 만한 크나큰 이벤트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좀 조정 장세, 기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눈에 한 가지 띄는 일정이 있는데요. 이 게임스탑으로 인해서 게임스탑을 둘러싸고 이 벌어졌던 여러 가지 변동성 장세에 대한 하원 청문회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의 결정지는 어떤 이벤트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뉴스가 될 것 같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가장 주된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간이고요. 금요일 주요 지수는 부진한 소비 지표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하락한 채 움직였는데요. 막판에 힘을 내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31,458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막판에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0.5% 올랐고요. 14,100선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이날 0.47%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요일에는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19,000명 감소해 79만 3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76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는 했지만 부양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큰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은 소식이었고요. 그런 한편 목요일 장 마감 직전에는 미국 정부가 2억 도즈의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총 3억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한 건데요. 이는 전체 접종 대상 인원을 모두 접종시키고도 남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마감 직전 지수를 소폭 상승시켰고 또 금요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장에서 부각됐던 이슈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주요 지수가 또 한 차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친 가운데 증시 고평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증시에 다양한 상승 재료들이 있었죠. 부양책 기대감과 양호한 기업 실적, 또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요인들로 증시가 그간 랠리를 이어온 만큼 이미 재료들이 지수에 상당폭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없으니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1.2%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요일 소비 관련 지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월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76.2를 기록해 전월에 79에서 하락했고 또 전망치도 하회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려를 키우기는 했지만 이후에 부양책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주요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올라온 부양책 업데이트 사항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 하원의 일부 위원회가 현금 지급 방안 등 이 주요 부양책을 가결
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각 위원회가 부양 법안을 가결하면 하원에서는 이를 통합해서 전체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하원 내에서는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너지가 1.48%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 또 금융과 소재가 1%대 오르며 뒤를 이었습니다. 종목별 소식도 한 가지 있습니다.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유료 회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유료 회원의 수가 9,500만 명이라고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 흐름은 다소 나빴는데요. 이 늘어나는 구독자 수에 대비했을 때 창출되는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이후에 1.7%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다우 상승을 주도한 종목으로는 인텔과 JP모건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이 1.9%, JP모건이 1.4% 상승 마감했고요. 금융 섹터에서는 페이팔이 4.6% 오르면서 섹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주간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과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를 주시한 채 움직일 전망입니다. 부양책 진척과 양호한 기업 실적은 증시를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주요 지수가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고평가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만한 커다란 이벤트가 예고되지는 않는 만큼 1월 소매 판매와 같이 실물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이 경제 지표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대 상승하며 한 주간의 흐름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설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좀 더 시계열을 확장해 본다면은 미국 증시가 6일 연속 상승한 후에 2일 연속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가 나왔었죠. 근데 이후에 다시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휴장에 앞서서 신고가로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즉 쉬어가는 구간이 물론 좀 잠깐 있기는 했지만은 금방 상승 흐름을 회복하면서 고점을 여전히 좀 높여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유지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추가 재정 불량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어떤 이 미국 내에서의 백신 추가 확보라든지 그러면서 백신 보급 확대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도 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탱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어떤 좀 대세 상승, 좀 전반적인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페이팔의 주가가 크게 좀 뛴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슈가 있었던 이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반도체 공급과 관련한 좀 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좀 뛰는 등 여전히 좀 업종별로 좀 기업별로 엇갈리는 장세도 여전히 좀 관측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0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난 10거래일 가운데 9거래일이 상승할 정도로 유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강세장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에 의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계속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을 2억 도즈 더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60달러를 터치하진 못했습니다. 거의 가까스로 이제 60달러에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장 마감은 59.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좀 양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그리고 주간을 1824.8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값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좀처럼 더 떨어지지 않게 되자 금값은 겨우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그런데 가장 핫했던 금속은 금보다도 백금이었었는데 백금이 자동차 촉매제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백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면서 11%나 지난 한 주 동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이 30년물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들이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1.2%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부진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2%, 30년물 국채금리는 2%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주간 고용지표가 잠깐 부진한 것보다는 경기 부양책과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는 4월께 사실상 종식이 가능하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JP모건에서는 지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보급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은 2달 내에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는 기존의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팬데믹의 종식 노선을 점친 것이 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또 CDC가 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죠. 3월에는 미국에서 더 주된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 영국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B117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반적인 코로나19의 발생 완화 추세, 그리고 백신 보급, 집단 면역,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2분기의 종식 시나리오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전체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완화 추세와 이 추세가 대체로 좀 일치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데이터 샘플이 적기는 하지만은 백신 보급 통계를 지금 분석할 시에 앞으로 40일에서 70일 내에 엄청난 코로나19의 감소세, 그러면서 사실상 종식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상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어쨌든 이 팬데믹이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거든요. 혹시 이런 그 전망에 어떤 허점이라든지 아니면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어떤 전망이기 때문에 전제도 분명히 좀 달렸습니다. JP모건 측에서도 백신 공급과 그리고 보급에 어떠한 차질, 히컵이 생기지 않아야 됨을 이 단서로 이번 분석을 제시하면서 달았습니다. 또 이제 지역별로, 국가별로, 또 연령대별로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백신 보급상의 불균형 등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 계산에 기반한 전망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3주간에 무려 2,006만 회분의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의 목표였죠. 취임 100일에 1억 회의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라는 그 목표 달성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이 팬데믹이 완화가 된다면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JP모건 측에서 관련해서 투자 관련 이 조언을 했다면 어떤 내용들이 제시가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JP모건 측에서도 일단은 집단 감염세가 좀 종식된 후에도
경제적인 영향은 오랫동안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좀 유망하게 또 지켜봤는데요. 즉 지속적인 피해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이 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서 리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때가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할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고 JP모건 측에서는 조언을 했습니다. JP모건 측의 전망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에너지와 금융주의 강세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값의 상승, 또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고밸류에이션과 기술주의 약세 등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CNBC의 기사인데요. 스펙 상장은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조롱거리였지만 이제는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펙이 어떤 기업과 합병을 할 예정이다라는 뉴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십 퍼센트, 많게는 100%까지 크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할 만큼 많은 관심을 스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벤처스에서는 스펙은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나쁜 네 글자였지만 이제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웬만한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스펙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림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스펙 상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위로 솟아오른 그 바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스펙 상장의 기업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스펙으로 상장한 건수가 248건으로 사상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전년에 비해서 4배가량 많은 건수입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강세장에 비해서도 거의 4배가량 많은 그런 건수고요. 자, 이렇게 스펙 상장이 뜨거운 열기를 보이게 되자 룩스캐피털의 공동 창업자는 스펙 기업들이 올해 IPO 시장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IPO보다도 스펙 상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겠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스펙 시장이 과열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내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기업들이 스펙 상장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올해 들어서만 이제 겨우 2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144개 스펙에 440억 달러의 자금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전체 스펙에 몰린 자금의 절반이 한 달 반 만에 시장에 몰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월가의 비관론자들에게는 저금리 환경에 높은 수익률을 찾아 헤매는 투기적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이 스펙 상장 붐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이 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펙 상장의 경우에는 벤처 캐피털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서 또 전통적인 IPO 절차는 없앨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한데요. 팀장님, 스펙 상장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월가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면은 유례없는 저금리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좀 볼 수가 있는 주식 투자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편승을 한 스펙 상장이 좀 급증하는 추세.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뭐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들 관련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자신감을 가지고 스펙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간편 절차, 어떤 우회로를 통한 상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장 기업이 갖는 안전성을 좀 담보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로이드 블랭크파인 전 이 골드만삭스의 CEO 같은 경우에도 스펙 투자 러시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최근에 전한 바가 있었는데요. 블랭크파인이 바로 이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기업이 상장될 시에 정상적인 IPO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좀 숙지하라는 조언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뷰티계 거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로레알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만에 광란의 20년대, Roaring Twenties,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현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Feast of Makeup and Fragrances, 그러니까 메이크업과 향수 등 뷰티 제품의 소비도 크게 늘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줄이기, 마스크 착용으로 지난해부터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면 꽃이 피듯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뷰티업계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란 설명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광란의 20년대는 과거 스페인 독감이 종식된 이후 호황기를 맞았던 1920년대의 상황을 말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 독감이 휩쓸고 간 이후 10년간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연일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 Roaring Twenties-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요. 이전에 월가에서도 이런 호황기에 대해서 한번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로레알 관계자는 이미 중국에서는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서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뷰티 화장품 시장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뷰티 업계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외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뷰티 업계에 대한 전망, 월가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지난해 12월 결산분기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뷰티 업체죠. 에스티로더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대 이상의 성적표가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도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즉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름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에스티로더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특징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좀 대응 성격으로 스킨케어라든지 온라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주요를 했고 실제적으로 스킨케어 매출이 분기간에 YOY 기준 28%나 급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색조 화장, 그러니까 메이크업 부문의 매출은 이 반면에 여전히 마이너스 25%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좀 내추럴하게 화장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원래도 좀 성장세가 둔화됐던 부문이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기사 내용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폭발한다고 한다면은 뷰티 관련 기업들의 전체적인 실적 회복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티로더의 실적 발표에서 특징적 부분 또 한 가지가 면세 관련, 그러니까 여행 관련 매출이 이번에 성장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여행 관련 아니면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 내에서의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 억눌린 수요, 이 부분이 뷰티 제품 업계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 더욱더 빠른 회복세를 견인할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저희가 설 연휴 쉬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퀄컴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와 피스커가 모건 스탠리의 매수 리스트에 합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파워가 버핏의 캠핑카 업체 포레스트 리버와 계약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팀장님? 네, 퀄컴이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홀딩스 인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퀄컴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EU 집행위를 포함한 영국과 중국 규제 당국의 양사 합병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퀄컴은 이 CNBC 보도 내용에 코멘트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 퀄컴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 딜의 성사 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FTC는 최근에 양사의 합병 관련해서 조사 두 번째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암 측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대규모 문서의 교환이 좀 필요한 이 추가 정보 요청에는 수개월이 좀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FTC는 관련된 또 이 타 기업과도 이번 조사를 연기할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CNBC의 당국자들도 양사 합병의 이득을 알 것이다라고 자신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암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는 관련 보도 내용에 코멘트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이 엔비디아와 ARM의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리고 이 소식이 있자마자 퀄컴과 엔비디아 양사의 주가는 또 엇갈리기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장중에 이 같은 보도가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퀄컴이 일단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딜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두한 좀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95%에 탑재하는 AP가 자사 기본 설계를 사용하는 업계 어떻게 보자면은 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퀄컴도 당연히 이제 ARM의 주요 고객이고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ARM을 인수했을 시에 타 칩 제조사에게 설계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도 이번 딜에 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지난 1월에 게시가 됐던 영국 경쟁당국의 이번 딜과 관련한 조사의 초점도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 이후에 라이선싱 비용을 높이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출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을 철회할 여지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와 ARM의 인수 합병 반대가 퀄컴만의 주장인지 아니면 업계 전반의 우려인지가 궁금한데요. 자, 과연 퀄컴만 우려하는 부분인가요? 지난해 이 영국 내에서 무려 2,000개 이상의 기업이 ARM 매각의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국 반도체 업계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등의 경제에 영향을 좀 우려한 반응이었다라고 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밖에 역시 지난 금요일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요. 퀄컴뿐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IT 공룡 기업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뜻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들 중 최소 한 기업은 이번 딜이 깨지길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유는 역시 비슷합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함으로써 너무나도 과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었는데요. 이 보도 역시도 당일의 엔비디아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와 그 관련주에 대한 월가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퀀텀스케이프 그리고 피스컬을 비롯한 관련주들을 모건 스탠리가 매수 리스트에 올리면서 이 두 기업의 주가는 일제히 20%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피스컬은 전기차 업체인 거 다들 아실 거고요. 퀀텀스케이프도 전고체 배터리 업체로 많이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자, 두 기업 모두 작년에 스펙을 통해서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자, 먼저 퀀텀스케이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 텐데 점점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생겨날수록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수록 배터리 수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이 중요한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퀀텀스케이프는 이런 시장에 매우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퀀텀스케이프는 우리가 커버하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그들의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죠. 자, 현재 퀀텀스케이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면 일단 퀀텀스케이프를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3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70달러를 써낸 거고요. 그 외에는 골드만삭스와 번스타인이 있는데 중립 의견과 언더퍼폼 의견, 목표가도 좀 각각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증권사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또 변동성의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피스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컬은 전략적으로 뒷받침이 잘 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지난 1월 차량용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체결한 협약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피스컬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목표 주가 27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로드스타운 모터스, 로미오 파워 여기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나열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퀀텀스케이프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점과 뭐 주의할 점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좋은 점은 기존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과 그리고 안전성이 월등한 전고체 배터리 부문에 선두주자가 될 만한 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종합을 해본다면은
모든 게 잘 돼야지 2025년쯤에 매출 3,900만 달러, 26년에 2.75억 달러, 27년에 32억 달러 정도의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6년 후의 실적을 보고 베팅하는 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 2월 초에 중립 커버리지를 제시한 것이 될 텐데요. 그때 내놨던 분석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주 중요한 공학 측면에서의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체 셀을 통한 긍정적인 테스트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장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상용화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미 좀 밸류에이션은 과도하다라는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점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 전기차,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캐나다의 스몰캡 기업인 그린파워 모터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린파워 모터가 워렌 버핏의 캠핑카 업체 포레스트 리버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그린파워 모터는 밴쿠버에 본사를 둔 캐나다 기업입니다. 전기버스 트럭 제조업체로 현재는 대중교통버스나 스쿨버스, 카고트럭 등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전기 배터리 버스와 트럭을 제조해서 판매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포레스트 리버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산하 기업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 및 상업용 차량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포레스트 리버는 판매용 전기차 신제품 모두에 사용될 그린파워의 전기스타일 차량과 셋이 150대가량을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포레스트는 그린파워 셋이 위에 자체 셔틀버스와 승용차 등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도 그린파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는 등 최근 들어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린파워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5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그 당시에는 2에서 3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31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도 186%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계약이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일제 이 소식을 환호하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월가에서는 그린파워 모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린파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에 총이익률을 30% 이상대로 좀 사수를 했다. 이 부분에 시장이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FY 2020년도 매출이 단 1,350만 달러에 불과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FY 20년도에 68대를 이 회사에서 인도를 했고 사측에서는 FY 2021에 132대, 22년도에는 288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 대수가 굉장히 적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래도 이제 마켓비트에 따르면은 지금 4군데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모두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사는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추천하는 그 근거를 살펴보자면은 결국은 전반적인 전기차 저변 확대 기대감에 좀 동조할 수 있다. 이 기업도 편승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심이라는 IB에서는 더 많은 전기 스쿨버스와 밴 판매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전기차의 좀 이 저변 확대와 궤를 좀 같이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뉴스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